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등장, 보이지 않는 마음을 향한 탐험에 대해 발표하게 된 지도자 과정 2학기 유종수입니다. 가장 심리학에서의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발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임하는 제 기준은 배우는데 큰 의미를 두자였습니다. 19세기 말 당시 주류 의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신경계와 생리학적 작용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마비, 실어증, 공포증과 같은 증상을 겪는 히스테리 환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당시에 심리학자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가? 정신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두 명의 거대한 사상적 영향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먼저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 역시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간을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로 보던 기존 관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샤르코의 밑에서 최면과 히스테리를 연구하며 심리적 원인이 성문제, 히스테리아 같은 실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마비와 실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 단순한 뇌 손상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안나 오의 사례였습니다. 안나 오는 환각, 언어 지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문제와 같은 심각한 히스터리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 브로이어라는 의사가 그녀의 억눌린 감정과 기억들, 예를 들어서 어, 개가 컵에 물을 마시게 하는 걸 스스로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자 증상이 일부 완화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이어는 이를 정화법이라고 불렀고 이 경험은 프로이트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정신분석의 핵심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증상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인간의 고통은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억압된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당시의 상식이었던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믿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 속 욕망과 공격성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아, 프로이트는 인간을 단순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욕망, 불안, 도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로 새롭게 인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프로이트는 하나의 통합적 체계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세 가지 힘의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빙하의 가장 밑부분에 있다고 보여지는 이드는 출생 때부터 존재하는 가장 원시적인 영역입니다. 완전히 무의식적인 영역이고 도덕성이 없이 오직 쾌락 원리에 따라서, 즉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불쾌를 멀리하는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와 공격성, 일단 뭐 타나토스와 같은 자기 스스로를 어, 망가뜨리는 그런 본능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자아는 현실 세계를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자아는 이드의 욕망과 현실 간의 사이를 조절하며 상황에 맞게 욕구를 지연시키거나 통제하는 현실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부모의 교육과 사회적 규범 등을 통해 형성되는 도덕 영역입니다. 초자아라는 것을 통해서 이드와 욕망을 억제하고
이것을 어길 경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프로이트에게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 욕망, 현실, 도덕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갈등의 장이었습니다. 자아가 이드의 욕망, 초자아의 도덕적 요구, 그리고 외부의 현실 사이에서 압도당할 때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도덕적 불안, 현실적 불안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방어 기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어 기제는 억압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일으키는 기억이나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어서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의식적 망각을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투사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고, 합리화는 실패나 상처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신경증이나 이상 증상이 단순히 비정상의 영역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는,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성인의 성격이 유아기와 아동기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역시 성장 과정에서 욕망과 갈등을 경험하며 이를 심리 성적 단계,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로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각 단계에서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남근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소포클레스의 5세기 희극의 내용을 어, 어, 통해 설명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이는 아이가 이성의 부모에게는 애착과 욕망을 느끼고 그러나 이후에는 동성의 부모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어 어, 초자아와 자신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그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어, 오늘날에는 이런 이론, 뭐 아이들의 심리성적 욕구라든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프로이트는 인간은 현재 행동만으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계가 현재의 성격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근하기 위해서 프로이트는 또한 여러 치료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자유연상입니다. 이는 환자가 떠오르는 생각을 검열 없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여 자아의 통제를 피해 숨겨진 감정과 의미를 드러내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카우치에 누워서 본인의 뭐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는 것을 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꿈 분석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표현하면서 꿈이 억압된 욕망이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소망 충족의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보다는 그 아래에 숨겨진 진짜 의미인 잠재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과거의 감정을 상담자에게 옮기는 전이 현상과 특정 내용을 말하지 않으려 하거나 회피하는 저항 현상 역시 무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 보았습니다. 정신분석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말, 꿈, 관계 속에 숨겨진 인간의 무의식을 탐색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정신분석은 단순한 치료법을 넘어 인간 이해의 틀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을 이성적 존재에서 무의식과 갈등하는 존재로 재정의하였으며, 이는 상담 심리학뿐 아니라 문학 예술, 영화, 대중문화 전반에 거쳐서 인간 내면 세계를 탐색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1920년대 이후 정신분석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중적인 심리학은 심리학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미국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불안, 우울, 인간관계 갈등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정신분석은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는 심리학과는 다른 강력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분석은 병원, 대학,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현대 상담 및 임상심리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과 내면 갈등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심리평가 방법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대표적으로 검사, 지금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르시아 검사, 주제통각 검사, 문장 완성 검사와 같은 검사의 원형이 이름 정신분석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정신분석은 과학적 관점에서 역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무엇도 입증할 수 없다는 어, 말이었는데요. 무의식과 같은 핵심 개념이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또는 반증하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틀렸음을 보여줄 수 없는 이론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학은 반증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이트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해석은 반증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프로이트가 주로 소수의 히스테리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모든 인간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욕망과 충동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 역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프로이트 스스로도 자기가 미국 강연을 가기 전에 어, 자기의 어떤 이 성욕망과 관련된 부분을 미국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두려워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당시의 과학성과 객관성의 한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프로이트주의에서 이런 성욕동을 넘어서, 어, 이런 한계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로 이제 다시 인간을 해석하는 프로이트 제자들의 시도들이 있었고요. 아들러는 인간 행동의 핵심 동기를 성욕이 아니라 열등감의 극복과 우월성의 추구에서 찾았습니다. 또한 인간은 타인과 협력하며 성장하라는 사회적 관심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융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상징과 경험의 층인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욕망을 해소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실현을 향해 성장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호나이는 프로이트의 남근 중심적 관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성격 형성에서 생물학적 차이보다 사회문화적 억압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기본 불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분석은 프로이트 이후에도 계속 수정되고 확장되면서 인간을 보다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심리학 학부 때 저는 측정, 통계,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해하라는 수업을 들었고, 반대급부로 상담 심리학에서는 명상과 라포와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껴졌고, 내가 수학을 못해서 심리학이 어려운 건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심리학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인간의 마음을 종교와 미신의 영역에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 여러 학파가 등장했다는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 현재는 GPT와 AI를 통해서 WPI와 상담 녹취를 단 몇 초 안에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이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발달 상담 역시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다는 점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보호자들이 와서 아이가 구강기가 너무 길어요. 어, 기저귀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와 같이 아주 기초적인 욕망에 대해서 어, 프로이트 영향을 받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왜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졌는지 모른 채 심리 언어들을 공부했을 때는 하나도 외워지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이번 이 현대 심리학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어,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